원시분해와 함께하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이번 주에는요, 원주민 기숙학교 탐사 기획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정부는 왜 원주민 기숙학교를 만들게 되었나 라는 주제로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이 레지던셜 스쿨 정책이 시행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캐나다의 이 개척의 역사는요, 이 미국 대륙의 개척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처음 유러피언들이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세틀러라고 부릅니다. 이 세틀러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캐나다 땅에 있는 자원들을 가져다가 유럽에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 땅에 유러피언들이 정착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게 이 그 무역의 거점들을 삼는 트레이딩 폴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모피 무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피 중에서도 이 비버 모피가 그 무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인들에게는 그 모피가 굉장히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 있는 그 비버 모피를 가져다가 유럽에 팔면서 그 파는 것에 대한 판로를 위한 그 물건을 수급하기 위한 무역의 그런 루트를 만들면서 이 캐나다 땅에 많은 그런 트레이딩 폴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유러피언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이 유러피언들에게 이 원주민들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 몰아내거나 없애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자신들이 유럽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모피를 열심히 잡아다가 가져다 주는, 물론 그게 어떤 고용 관계나 어떤 균등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일꾼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러피언들에게, 이 세틀러들에게는요, 이 원주민들은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할 대상들이 아니었죠. 이 원주민들이 없었다면은 자신들이 직접 비버를 사냥해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갖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당시에 이 유러피언들에게 문명을 전해주는, 이 어떤 그런 모피를 가져다 주면은 어떤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였습니다.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였죠. 자, 그러다가요, 이 흥행했던 이 모피 무역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계속해서 엄청난 수를 잡아대니까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와 밸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모피 시장, 비버 모피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원주민들에게서 더 이상 이 모피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캐나다에 더 많은 세틀러들, 더 많은 이주민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단순히 어떤 무역 거점에 모여서 그냥 살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더 큰 도시를 형성하고 이제 삶의 터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면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원주민들은요, 이 유러피언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은요, 이 유러피언들과 섞여 살면서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진 것이죠. 자, 잘 한번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유러피언들이 볼 때는 원주민들이 문제였지만, 사실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 원주민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 사람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아간 건데, 그곳에 이주해서 온 유러피언들의 그런 시각에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이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디언 프로브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화가 한 문화 가운데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의 차이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한 관점이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꾼 역할을 해주던, 그런 충실한 일꾼의 역할을 해주던 원주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떤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틀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원주민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사회와 자신들의 문화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원주민 기숙학교 레지던셜 스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요, 어떤 문화 가운데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사실 이미 성인 세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유로피언 세틀러들이 세운 이 캐나다라는 국가에서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그 원주민들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에 어른 세대들, 이 성인 세대가 아닌 이 어린 세대를 교육하고 계몽해서 원주민들을 자신들과 동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 원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교육과 계몽을 한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고,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포장을 했지만 사실 원주민 세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규정한 인디언 프로그램을 제거하려고 한 시도라는 것이죠. 실제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그 당시의 어떤 폴리시 문서를 보면요, 어떤 문서에 문장이 나오면요, Killing Indians in Child, Killing Indian in Child라는 일종의 학교 방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 원주민 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을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섬뜩한 그런 폴리시 문장이 실질적인 그런 다큐멘트, 그 문서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원주민 기숙학교는요, 카톨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었고, 많은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동참했던 일이긴 하지만, 일부 또 기독교 개신교도들도 몇몇의 그런 교단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그런 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에 큰 영향이 있긴 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런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어비스와 많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접근하면서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민들이 기독교 혹은 교회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레지던셜 스쿨에 대한 영상을 이제 2주 전에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레지던셜 스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한 주가 지난 바로 지난주죠. 이 지난주에 이 캐나다의 캡눕스라고 하는 곳에 레지던셜 스쿨이 있었던 자리에 땅을 파고 그곳을 찾다가 그곳에서 215명의 아이들의 그 뼈가 발견되었다는 정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애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이 레지던셜 스쿨의 희생자들은요, 그 숫자가 아직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주민 밴드를 떠나서, 원주민 마을을 떠나서 레지던셜 스쿨을 간 아이들과 실제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낱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캡눕스 레지던셜 스쿨에서 아이들의 그 뼈가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레지던셜 스쿨에 대한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진실이 상세하게 밝혀지고 그것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시보네와 함께하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